당신은 멋진 사람인가요? 혹은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멋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한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최유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림님. 유림 씨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멋진 사람을 소개합니다에 사실 공통 질문이거든요. 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만 이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유림 씨가 생각하시기에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사람에게 정말 링겔처럼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그거 강조하시잖아요. 삶에 이렇게 활력을 넣어주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유림 씨는 어떤 이런 에너지가 너무 튄다 그래야 되나? 네. 비타민 같은. 그걸 꼭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 분이 정말 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한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활력을 불어 넣어준 그런 사람이거든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죠? 제가 오늘 진짜? 소개해드릴 멋진 사람? 누굴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한강 작가입니다. The Academy has convened and can now announce its decision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나 폭력이 강렬하게 느껴져서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걸까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었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처럼 계속 저를 밀고 가는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한강 작가입니다. 네.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이었죠. 진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와, 저는 그때요, 유림 씨. 그날 이제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 끝나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극단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거기를 딱 봤는데 연출님이 갑자기 막 그날 연출님이 약간 좀 머리도 막 어지럽고 몸이 안 좋고 막 그랬다. 근데 뭐 야 대박이다 이러면서 카톡이 온 거예요. 보니까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뭐 머리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막 뭐 전율이 돋는다, 막 소름이 돋았다,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와 이게 진짜로. 진짜더라고요. 유림 씨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다른 일,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돈 중요하죠. 네네, 저는 근데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몰랐구나. 그래서 열심히 나중에 돈 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구나. 네네네. 하여튼 저도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네네. 막 들어갔는데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 뭐 그쵸, 난리가 날만 하죠. 완전 난리가 날만하지. 그쵸. 뭐 한국은 당연한 거고 막 외신 그 기자들도 막 완전 막 그 뉴스 막 올라오고. 그래서 딱 그 스웨덴 할리먼에서 수상 발표 딱 그거 나자마자 완전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한강 작가님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 전까지. 그래서 딱 그 발표 나고 읽어봐야 돼.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쵸,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미 다 품절. 아니, 품절도 아니다. 아예 사이트를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책을 좀 이렇게 잘 구할 수 있고 하기는 한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아예 정말 인기가 절정일. 그쵸. 이런 그 책 품귀 현상이 이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잖아요. 책이 이제 절판되는 경우면 모를까. 아예 뭐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사는 그런 정도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강 작가가 이렇게 상을 받은 게 굉장히 그 최초의 타이틀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아시아 여성 최초, 그리고 뭐 한국 최초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문학님이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 한국인이 또 최초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고, 이런 그 각종 타이틀이 막 이렇게 붙으면서 정말 한강 작가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런 축하를 담은 기사들이 막 엄청 쏟아져 나왔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단지 그 상에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노벨 문학상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상 자체보다도 그 한강 작가님이 저희에게 선물한 가능성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희망이라 그래야 되나? 그 보면은 우리가 그 한강 작가님이 이렇게 수상을 한 거를 딱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이게 되는구나. 아니 솔직히 그 누가 그 한국에 있는 여성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을 가능하게 한강 작가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치, 이게 나조차도 이게 사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누군가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것을 한강 작가님이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상보다도. 그쵸. 유림 씨는 그 보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딱 그 상 받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사실 일단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 네네, 믿을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고. 그 사실 저는 노벨 문학상이 정말 너무 유명한 상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실 뭐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연습을 하시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거 진짜 중요하지. 그런 진짜 생각을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네, 그런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벅참보다는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얼마나 버티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멋진 사람.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나도 하면 된다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한강 작가님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강 작가님은 1970년 겨울에 전라남도 광주시 중흥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광주에서 보냈는데요.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남 1녀 중에 둘째 딸이었어요. 지금 여기 키 큰 이 어린 아이가 오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님이 고명딸이었던 거죠. 둘째 딸 고명딸이고, 그리고 남동생이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너무 신기하네요. 귀엽죠, 그렇죠? 그대로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도 조신한 그런 느낌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 작가님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한강 작가님이 그렇게 된 어떤 그런 환경이라 그래야 될까? 배경이 있는데, 바로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한강 작가님 아버지가 작가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작가님이신데, 이제 성함이 한승원 작가님이시고, 뭐 그 아재아재 바라 아재라고 굉장히 그 한국 문학사에서 그 대표적인 그런 작품을 또 쓰셨고요. 그 외에도 200권에 가까운 책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한강 작가가 어떤 모습, 어떤 아이였는지를 이제 한승원 작가님이 아버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품 쓰다가 나가보면 애들이 각자 놀고 있잖아. 그런데 딸이 안 보여. 어디 갔나 그러고 강아 그러고 찾고 돌아다니니까 집안 어두컴컴한 데서 혼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왜 저 찾았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공상해요. 공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혼자서 그런 그 공상을 많이 한 거, 그것이 소설을 가지긴
기반이죠. 낮부터 책을 읽다가 갑자기 그 책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안 보여서 일어나서 불 켜고 불 켜고 와서 또 이제 보고 이러던 기억들, 그리고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낮에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기억하던, 이렇게 캄캄한 방에서 이제 벽지 무늬들이 있는데 그 무늬들을 이렇게 보면서 낮에 읽었던 책들을 기억하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어렸을 네. 때부터 이렇게 책을 읽고 아빠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공상을 한다. 공상하면 안 돼요? 자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읽었었던 책들을 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드는 그런 것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렸을 때 그만큼 뭔가를 엄청 좋아해 본 적 있어요? 전 뮤지컬 아, 혼자 막 맞다. 노래를 뮤지컬 만들어냈었어요. 와 진짜로? 네네. 거의 한강 작가님이셨네. 그쵸. 거의. 그 당시에는 이제 막 했었죠. 멋진 사람. 정말로 한강 작가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그런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지금의 한강 작가님이 과거 어렸을 적을 회상을 해보면은 내 아버지는 항상 책 속에 파묻혀가지고 글을 쓰고 계셨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과 이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이제 자연스럽게 물든다 접하게 그래야 되죠. 돼요. 접하게 된 거죠. 한강 작가님도. 이게 참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잘하게 되고 무언가의 한 분야에서 이제 대가가 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이게 한강 작가님이 아주 어릴 적부터 이렇게 책을 접하고 읽고 하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혹시 그 저희 멋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전편도 유림 씨 보셨잖아요. 네네. 정영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송창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그 일을 하신 그 시간이 참 길어요. 길어요. 또 엄청. 오래 해야지 많이 하고 음. 많이 해야지 잘하는 게 사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강 작가님도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책을 접하고 했었던 기간이 길었던 것이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를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면은 뭐 자기 전에도 이렇게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쵸. 정말 그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진짜. 맞아요. 진짜. 멋진 사람. 네,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책을 사랑했었던 어린아이였던 이 한강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이 또 대가가 되시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한강 작가님이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책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그쯤부터 슬슬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빠른 중학생 나이네. 때부터 그 창작 이 글을 쓴다는 건 진짜 이 고뇌의 고통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일찍이 시작을 하신 거죠, 한강 작가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뭐 그 100일장? 청소년 100일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이제 뭐 대상 받고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에 이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신 거죠, 한강 작가님이.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광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광주에서 이제 상경을 하십니다. 서울로 이제 오. 대학교를 가려고.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를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사실 그 연대 그 신촌에 있잖아요. 네네네. 연세대학교가 제가 그 근방에 살거든요. 네네네. 저희 집이. 맞네요. 근데 그때 10월 12일 발표 나고 나서 그때 이제 지나가는데 정말 그 학교에 플랜카드가 이따만한 게 붙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쵸, 저 나는 같아도. 솔직히 뭐 연도 없고 그래서 저 하나 있다요. 뭐요? 같은 한시예요. 좋네요. 어디 하시는지 아세요? 근데 한시는 다 가족이에요. 진짜요? 다 그게 그 꼬리가 하나예요, 한시는. 부럽다. 근데 한강 작가랑 나. 그럼 제가 알고 있는 한시랑도 다 가족이네요?
먼 친척이죠, 다. 우와, 한씨는. 그건 좀 신기하네. 뿌리가 하나여가지고 이거보다 뭐 더한 연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뿌리가 하나인데. 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네, 아이고, 장난이고요. 이렇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연결을 해보고 싶은. 좋네요, 이 좋네요. 정도로. 저도 이런데 연세대학교 이런 교수님들, 학생들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아,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자랑스러울 것 저희 같습니다. 극단에서도 우리 멋진 사람에서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야죠. 우리가 멋진 사람. 네, 그렇게 해서 한강 작가님이 이제 연세대학교 국문과로 진학을 하십니다. 국문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업을 듣고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정현종 시인님께서 네. 인터뷰 영상을 또 해주신 게 있으세요. 아.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뒤쪽에 앉아 있었던 거 기억해요. 교실의 저 뒤쪽에. 근데 시청장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때 본 겁니다. 아주 조용한 그런 성격인데 한가히 내가 보기에는 뭐 나대는 거 참 싫어하거든. 그게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 조용한 곳 속에 힘이 들어있다고. 그걸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섣불리 빨리빨리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한강이에요. 네, 그 정현종 시인님께서 말씀하시길 참 이렇게 나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맞아. 참 한강 작가님 이렇게 조용하고 조용한데도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한강 작가님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면 엄청 말씀도 작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조근조근하게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딱 그 중심이 있는 힘이 있는 정말 그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이 이렇게 대학교 때 교내상 있죠. 네. 교내상도 교내 공모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죄다 휩쓸었대요. 그때부터 엄청 열정적으로 하셨구나. 뭐 열정적으로 의지도 그렇고 이제 실력이 또 뒷받침 되니까 그 결과도 이렇게 다 따라온 거죠. 그렇게 해서 한강 작가님이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이듬해 1994년에 그 단편 소설 붉은 닻으로 이제 신춘문예에 처음으로 이게 딱 당선이 되십니다. 이제 그 붉은 닻이라는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주류 문학이라 그래야 되나?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문학적 특징들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대요. 뭐 예를 들면은 섬세하고 어떤 서정적인 문체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작품들도 한강 작가님 특유의 그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를 묘사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신춘문예에 딱 당선이 된 거죠. 그 한강 작가가 작가로서 첫 스타트를 이때 끄는 거죠. 첫 발을 딱 사회 내딛는. 진출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도 이제 좀 이 재밌는 그 썰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강 작가님이 신춘문예의 이 붉은 닷 소설을 투고를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투고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리고 어떡해. 한강현이라는 이름으로 투고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도 아무래도 그 한승원 작가님이 워낙 이제 또 유명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런 또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후에 그 붉은 닻으로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작가님은 한강 작가님은 항상 그 작품 활동을 엄청 꾸준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수의 사랑, 검은 사슴, 내 여자의 열매, 뭐 계속 그냥 꾸준하게. 그 진짜 어렵잖아요. 꾸준하게 그게 작품 사실 활동하는 거. 쉬고 싶기도 하고. 아, 사람이면 번아웃도 중간에 좀 한번 그럼. 오고. 아 근데 한강 작가님도 그 얘기를 해요. 항상 내가 뭐 글을 쓸 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근데 해야 되니까. 대단하십니다. 진짜. 멋진 사람.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5년에 드디어 정말 그 한강 작가님의 어떤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고반점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이제 그게 이상문학상을 수상을 하는데요. 이것도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한승원 작가님, 한강 작가의 아버님인 한승원 작가님이 약 17년 전에 1988년에 해변의 길손이라는 작품으로 같은 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17년 전에 아빠가 그 같은 그 상을 받고
17년 후에 딸이 같은 상을 수상을 한 거죠. 부녀가. 부녀 수상이에요, 최초에. 와. 근데 너무 멋있다. 멋있죠. 나는 네. 내가 아빠여도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고 딸이어도 너무 멋있지. 음. 얼마나 의미 있겠어.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상인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한테. 그리고 나서 2005년에 몽고반점을 쓰시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2007년에 이 몽고반점을, 이게 단편 소설이거든요. 이거를 수록한, 이거를 두 번째로 수록을 한 연작 소설, 드디어 뭐가 나오냐, 이 채식주의자. 이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작이 이제 책의 제목인 채식주의자, 2부가 그 아까 전에 그 몽고반점, 그러니까 그 몽고반점 단편 소설이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2부로 있구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부작이 그 나무불꽃이라는 그 세 개의 연작 소설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2007년에 출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데보라 스미스라는 그 영국의 번역가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뭐 이번 그 노벨 문학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데보라 스미스. 그래서 그 번역가를 만나고 나서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2015년에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에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죠. 뭐 노벨 문학상, 콩쿠르 문학상, 그리고 드디어 맨부커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맨부커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도 한강 작가님이 최연소였대요. 역대 최연소. 근데 보면은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도 굉장히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받으신 거거든요. 그때 한강 작가님이 만 54세셨어요. 만 54세. 근데 그 노벨 문학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를 보면은 루드야드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1907년에 42세의 나이로 수상을 하셨고, 이제 20세기 이후에 태어난 작가 중에서는 이제 알베르 까미, 워낙 까미. 유명하죠. 까미. 까미 작가가 1957년에 44세로 수상을 하셨다고 그때도 하더라고요. 진짜 어리시네요. 두 분 다 엄청 어리신데 그거랑 비교를 해봐도 한강 작가님도 이제 만 54세시니까 뭐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엄청나게 젊은 나이에 수상을 하신 거죠. 네. 근데 맨부커 상도 그렇게 이르게 수상을 하신 거죠. 멋진 사람. 네, 그렇게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상을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2023년에는 드디어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라고. 그니까요. 그 메디치상 맞죠? 그 메디치상이라는 와. 외국 문학 부문으로 이 작품으로 수상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그게 이제 작년이죠. 작년 10월 10일에 그 일이 와. 탁 저 아직도 그게 엊그제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시간이 정말 막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 흘러가고 버려서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로. 근데 노벨 문학상은 이게 특정 어떤 작품에만 수여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는 뭐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맨부커상 받고, 그리고 뭐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상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품을 지정을 하는데, 그 노벨 문학상은 어떤 하나의 작품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상을 그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학적인 업적, 그런 과거에 기여도, 했던 진짜 그런 모든 것을 다 전반적으로 다 보고서 수상이 되는 거죠.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멋진 사람. 네, 한강 작가가 이렇게 수상 발표가 나고 나서 수상 발표 직후에 그 인터뷰를 한 그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저는 1994년 1월에 첫 소설을 발표했으니 올해는 그렇게 글을 써온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상한 일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나름으로 성실히 살아내려 애썼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 짧게 느껴지는 반면,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약 한 달 뒤에 저는 만 54세가 됩니다. 통설에 따라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셈입니다. 물론 70세, 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여러모로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니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참을성과 끈기를 잃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을 침착하게 보살피는 균형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참. 첫 소설을 쓰고 1994년에 붉은 낯으로 이제 첫 책을 내시고 꼬박 30년이 걸렸다. 30년. 와, 이거 진짜. 아니 유림 씨보다 더 오래 유림 씨 나이보다 그러니까요. 지금 산 인생보다 더 쓰는 거잖아요. 꼬박 30년이 걸렸다. 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표현도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그니까요. 모래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우리 같아. 흉내도 못 내 그 말을. 시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음. 30년을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신 게 사실 그 1994년 붉은 닷 그때인 거지. 어렸을 때부터 했고. 그렇게 한 거 보면은 그냥 일생이야. 그니까요. 그 일생을 바치신 거죠. 일생을 어떡해. 바치신 지금 거의 50년이 넘게 해오셔가지고 와. 이 결과를 이루어냈다. 정말 박수 한번. 50년은. 진짜 50년은 네. 멋진 사람. 네, 그리고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당시에 스웨덴 한림원에서 어떤 평가를 했었냐면은요. 한강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력한 시적 산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나마 그 한강 작가님의 그런 전체적인 어떤 작품 세계를 제가 여기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강 작가님의 어떤 대표작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몽고반점이라는 단편 소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채식주의자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채식주의자는 영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여러 복수의 인물들이 하나의 흐름을 가진 사건, 하나의 사건을 각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군상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군상극. 그래서 한강 작가의 책 중에서 이것도 그렇고 뭐 소년이 온다도 그런데 이것도 그 영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첫 번째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영애의 남편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영애라는 이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 이제 앞으로 고기 안 먹겠다. 변해버렸어. 완전 변해버렸잖아. 이거 보셨죠? 네, 저 재밌게. 채식주의자는 읽어봤어요. 엄청 재밌게 보셨다고. 맞아요. 전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딱 갑자기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 당황스럽죠. 싫죠. 이러려고 싫지. 결혼한 게 아닌데. 전 남자에 몰입해서 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네. 이게 사람마다 이제 또 그런 게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내가 육식을 거부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가 있었죠. 근데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육식을 거부를 하게 됐는데 이 영애라는 여자의 아빠가 그 또다시 폭력으로 이걸 또 바꿔놓으려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 1부고 그리고 2부의 내용이 아까 전에 그 몽고반점에서 이 영애의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부죠. 형부가 자신의 와이프 영애의 언니를 통해서 그 처제의 몽고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네. 그 부분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그 남편분이 이제 그 예술을 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예술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술적인 환상을 품게 된 거야. 어떤 환상? 그 영애 씨, 처제의
그 몽고 반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꽃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교합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성적이고도 어떤 예술적인 그런 환상을 품게 되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2부의 내용이고 이제 3부가 나무불꽃인데 네.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말하면 이게 또 스포가 되니까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영애라는 여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근데 나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책도 책인데 이거 마지막에 한강 작가님이 이 책이 이제 개정판이거든요. 요거는 개정판인데 여기 개정판을 쓰시면서 이제 작가의 말을 쓰신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유림 씨가 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간 후 15년의 시간이 새찬 물살처럼 흐르는 동안 고백하자면 이 책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세간의 관심도 오해도 뜨겁고 날카로워 혼자서 이 소설을 써가던 순간들의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듯 느낀 때도 있었다. 하지만 기민 머리가 휘어지고 어느 때보다 머리가 맑은 지금 나에게는 이 소설을 껴안을 힘이 있다. 여전히 생생한 고통과 질문으로 가득한 이 책을. 네. 저는 참 이 부분이 네. 이제 세간의 관심도 오해도 뜨겁고 날카로워 혼자서 이 소설을 써가던 순간들의 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받았을 오해를 때가 받는-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2부의 그 처제와 형부의 어떤 그런 관계가 근데 항상 보면은 그 작품 예술 작품의 소재보다도 항상 주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한강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또 그 뒤에 쓰신 실제로 하신 말씀인데 한강 작가님이 이게 고통 3부작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작품인데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소재 때문에 조금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여튼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난 이제 채식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여성을 통해 가지고 폭력을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멋진 사람.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소개해드릴 책이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아픈 우리의 역사죠. 제주 4.3 사건을 다룬 그런 책이거든요.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제주도민들이 1947년에 이제 3.1절 행사 기념 행사를 하던 도중에 그 기마 경찰이 모르고서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말발굽으로 치고 갔대요. 근데 그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래.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쵸. 시민들이 우리가 만약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다치면은 뭐 뭐야. 사과를 하든 그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민들이 경찰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총으로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민을 무고한 시민들을 그때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게 이 제주 4.3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1947년이니까 종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될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이념 이런 싸움이 좀 심했던 시기잖아요, 그때가 사실.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제주도민들의 그 파업 이런 거를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무고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경찰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북 청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 제주도민들을 살해했었던 무참히 살해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마치 그 광주 5.18과 같은 그런 일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 책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아라는 여자가 작가고 이제 책을 썼었는데 책을 쓰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그런 책을 쓰는 작가인데 인물이 그때 책을 쓰면서 자꾸 악몽에 시달리는 거야. 어떤 악몽이냐면은 이렇게 막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막 무덤들이 있어, 발 밑에. 근데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인물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꿈에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무덤들, 왜 무덤을 이런 데다가 했나. 지금 이렇게 다 물이 차오르는데, 뭐 여기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남은 그 무덤들을 다른 데다 이렇게 옮겨 심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꿈으로부터, 그 경아의 꿈으로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몽들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사실 이 경아라는 인물이 그 삶을 포기하려고 유서를 이렇게 막 쓰고 있는 와중에 연락을 한 통 받게 돼요. 누구한테? 인선이라는 여잔데 이제 전 직장 동료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주도 사람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보니까 병원이라는 거야. 그 인선이가. 그래서 병원으로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가달래.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앵무새, 자기가 키우는 앵무새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앵무새들은 원래 이렇게 이러면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앵무새는 말을 못하는 이름이 아마라는 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가 지금 제주도에 혼자 남아 있는데 너가 돌봐줄 수 있냐? 가가지고 지금 아마를 좀 살려주어라.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알 수 있는 게 이 새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치거든요. 왜냐면은 말을 못하는 그렇다고 혼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처지나 환경에 놓인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게 마치 그런 제주 4.3 사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그런 인물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 갑니다. 그 말을 인선이의 부탁을 듣고서 제주도로 찾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깜짝 놀래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새가 죽어 있었어. 갔는데 죽어 있었거든요. 죽고서 이제 너무 겨울이고 이게 배경이 또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막 춥고 이러니까 그 방에서 이렇게 자고서 일어났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새가 살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 인선이라는 인물이 쓰던 작업실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인선이 있는 거야. 병원에 있어야 될 인물이. 왜 그러죠? 그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약간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평가할 때 그 생과 사, 그 이제 죽음과 삶의 그런 어떤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딱 그런 거죠. 내가 죽어서 지금 인선이가 영혼인 것인지 아니면 산 사람이어서 내가 죽은 것인지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제 이 사람이 귀신인 건지 아니면 내가 귀신인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인선이라는 친구와 한참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인선이의 고향이 제주도였잖아요. 그 인선이의 엄마가 이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땅 밑에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그 서북 청년단을 피해가지고 막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슬프고도 그런 비참한 역사를 좀 담은 그런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은. 멋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제 최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책이나 뭐 영화나 뭐 보고서 사실 잘 안 울어요. 이 책 읽으면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한 장 읽고 오열하다가 막 수술이고 또 그 다음 장 읽으면은 또 막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슬퍼서 진짜 이거 얼마나 슬플지 제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읽으세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너무 왜 이런 책을 인제야 읽었을까. 아무래도
이게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아까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책이었다면 이거는 그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을 이런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상극, 채식주의자도 군상극 형태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주 5.18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각자 다른 인물들, 뭐 1장부터 6장까지 다른 인물들의 시점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그런 형식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보면은 제목이 눈 덮인 램프거든요. 여기 제목이. 근데 그 장에는 한강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또 담겨 있어요. 아, 실제 자전적. 네, 실제 좀 자전적인. 왜냐면은 그 한강 작가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주 출신이라고.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광주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 알겠구나. 그때 그 광주 출신인데 한강 작가님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광주 5.18 일어났었을 때는 그 작가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대요. 10대 초반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서울로 이사를 간 상태여가지고 직접 사실 그 광주의 참상을 겪은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그 한승원 작가님이 아빠가 광주 5.18 관련된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사진들이라 그래야 되나? 자료들 요런 거를 그 아버님이 이렇게 집에다 놨는데 그 어린 마음에 궁금하잖아요. 네네.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사진들이나 믿기지 이런. 않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한강 작가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충격과 공포 이런 게 좀 공존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거를 딱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너무 딱 기억이 각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먼 미래에 이제 한강 작가님이 광주 5.18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시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1장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의 이름이 동호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동호도 실제로 강동호라는 그 학생도 실제로 한강 작가가 서울로 이사 가기 전에 그 중흥동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한강 작가의 중흥동 집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승원 작가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한강 작가가 동호 씨는 이제 돌아가셨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강 작가님이 동호의 형을 찾아갑니다. 실제 그 실존 인물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분의 동생분의 이야기로 책을 쓰고 싶은데 제가 써봐도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의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형분이 그러셨대요. 가능은 하다. 써도 되는데 그 누구도 앞으로 우리 동호를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한강 작가님한테 그렇게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책을 쓰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 한강 작가님 소설에는 주로 역사적인 트라우마 혹은 그런 사회적인 억압,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그런 고통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려고 하고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품 안에 꽤나 폭력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한강 작가님은 본인은 그런 폭력을 굉장히 싫어한다면서요?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폭력적인 장면들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우슈비츠를 다룬 영화를 보면 토하거나 며칠 아프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폭력의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폭력이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결국은 폭력적인 장면을 통해서 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힘들게 뭔가 통과를 했던 거죠. 네, 이렇게 한강 작가님은
본인은 폭력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폭력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폭력적인 장면으로밖에 그 이야기를, 그 위험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왔다. 진짜 자신의 한계를 깨면서까지. 그렇죠. 와, 진짜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또 어떤 인터뷰 보면은 가끔씩은 글을 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안 쓰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든다. 어떡해. 그리고 또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글이랑 불화할 때, 그러니까 그 글이랑 내가 불화를 할 때는 누가 나를 작가라고 부르는 것도 싫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글을 쓴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신이 이게 해야 될 일이니까 끝까지. 내 사명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게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강 작가님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엄청난 업적을 사실 이루어냈잖아요. 네. 그 일을, 위대한 일을. 근데 보면은 과정은 전혀 거창하지가 않아요. 매일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책을 읽고 작품을 쓰고 고통스러워도 하루하루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글을 쓰는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런 위대한 결과가 지금 만들어진 거지. 왜 가끔 보면 어떤 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큰 도구를 써야 되고 큰 목표를 이루려면은 뭔가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고 막 좋은 이럴 환경이 거라-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위대한 결과들은 전혀 거창하지도 않고 네. 어마어마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알차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맞아요. 멋진 사람. 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지점이 뭐였냐면은 저는 예술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어떤 뭐 그게 내면 세계가 됐든 가치관이 됐든 자신을 표현하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강 작가님이 저는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장이고 대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작품과 그 본인이 표현한 그 작품과 실제 자기의 삶, 자기 자신이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작품의 설득력을 더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좀 하나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직후에, 이제 한강 작가 아버님인 한승원 작가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쵸. 딸이, 아우, 나 진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내 딸이, 내 가족이 받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그래요. 축하를 해주려고 딸을 이제 같이 가족들이랑 잔치를 열려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강 작가님이 그거를 이제 굳고 반대를 한 거예요. 하지 말아라. 사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축제를. 그거를 왜 그랬는지를 아까 전에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 그 소설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한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치열해서 사람들의 죽음이 날마다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나. 이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즐기지 말아달라. 스웨덴 한림원에서 상을 준 것은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는 것이다. 이것이 한강 작가의 뜻인데, 요 한강 작가의 발언을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 씨가 자신의 SNS에다 이제 공유를 하면서 자신도 이 뜻에 이제 동참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요거를 이제 올리신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작품에도 똑같이 드러나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소년이 온다 3장의 그 7개의 뺨 그 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구절이거든요. 이게 이 3장의 주인공이 은숙이에요. 그래서 은숙이라는 학생이 광주 5.18 사건 이후에 그 민간인들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도청 앞에 분수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수대에서 그 물이 막 나오는 거를 보고 이 인물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마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뒤에 그 내비쳤던 그 데보라 스미스 씨가 공유했었던 그 말과 그 생각이 그대로 마치 투영이 되어 있는 듯한 좀 그런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강 작가님은 작품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도 실제로 실천을 하시고 그게 작품과 일치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멋있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강 작가님이 뭐 잔치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도 자신의 수상을 축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축하를 했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강 작가님이 어떻게 축하를 하셨냐면 나는 아들이랑 함께 그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나의 상을 그 축하했다. 너무 와. 소박하고 한강 작가님 다운 그런 또 축하가 아닌가. 크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조용하게. 대단하시네요. 멋진 사람. 제가 오늘 이렇게 한강 작가님을 소개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저는 일단 뭐 사실 책을 다 읽지 않은 상태로 사실 방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쨌든 그 역사나 그 한강 작가님이 그 글을 쓰게 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좀 글을 제가 소설을 읽으면 좀 더 재밌겠다.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쵸. 저는 아까 뭐 광주 그 민주화 운동 그 사진을 보았다는 그 지점도 굉장히 진짜 신기하고 그래서 또 그 영감을 받아서 또 글을 적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작품이랑 일치가 되어 있는 그쵸. 거예요. 그게 그 다 삶이. 묻혀지죠. 그렇지. 그쵸. 그리고 또 그 사실 노벨 문학상 프랑스 작품이라든가 다 외국 작품이 전부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번역되지 않은 한글로 우리가 이거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 진짜 다들 한 번씩 저도 꾸준하게 지금 천천히 하나씩 지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멋진 사람. 그리고 정말 저도 이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유림 씨도 유림 씨가 좋아하는 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저도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랫동안 꾸준하게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무조건 그냥 한 번에 딱 그 자리 세계적인 거장 대가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다 그 단계가 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뭐 마치 한강 작가님이 처음에 뭐 교내 수상하시고 이상문학상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부커상 받고 메디치상 받고 그렇게 걸쳐서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력을 천천히 쌓으면서 또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을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는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내가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회는 찾아온다. 우리한테 기회는 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저는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님한테. 멋진 사람. 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었던 한강 작가님의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강 작가님만큼이나 정말 멋진 사람을 제가 또 소개해드리기를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안녕.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총을 들 수 있는지,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진 수천 정의 총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 쇠가 몸을 뚫으면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 더웠던 몸들이 차가워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